안녕하세요. 배우자 간 자산 이전을 둘러싼 미국 세법, 특히 상속 및 증여세는 정말 복잡하게 느껴지기 쉽죠. 네, 맞아요. 복잡하죠. 게다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2025년 말에 예정된 큰 세법 변경, 그 일몰 조항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부부간 자산 이전에 적용되는 핵심 세금 혜택, 특히 무제한 배우자 공제랑 상속세 면제액 2월 제도, 이걸 중심으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복잡한 규정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 또 전략적인 고려사항들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미국 세법이 부부를 하나의 경제 단위로 본다는 건 알겠는데, 그 첫걸음이 무제한 배우자 공제인 것 같아요. 네네. 이름만 들으면 모든 게 면제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요? 아, 이름이 조금 오해를 살 수 있죠. 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간에는요. 생전 증여든 사망 시 상속이든 금액 제한 없이 자산을 이전할 때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게 해줍니다. 아, 당장은 안 내도 된다? 네, 하지만 핵심은 이게 완전한 면제가 아니라 뭐랄까 세금 납부의 이연이라는 점입니다. 이연이요? 뒤로 미룬다는 뜻이죠? 그렇죠.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생존 배우자에게 넘어갈 때는 세금이 없지만 그 재산은 나중에, 그러니까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분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잠재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하, 당장의 부담을 덜어서 생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세금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거다. 근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다면서요? 자료에 보니까 종결성 재살권 규칙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배우자한테 주는 건데 왜 제한이 있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권리가 특정 조건 하에서 끝날 수 있고, 예를 들면 사망이나 재혼 같은 경우요. 네. 그리고 그 재산이 배우자 사후에 미리 지정된 다른 사람, 뭐 자녀라든지 제3자에게 넘어간다면 일반적으로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왜죠? 세금 없이 자산이 다음 세대로 그냥 건너뛰는 걸 방지하려는 목적이죠. 어떻게 보면 재산을 완전히 배우자에게 준 게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배우자한테 평생 소득은 보장해주고 싶지만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그 남은 재산은 결국 제 아이들한테 가게 하고 싶다. 이러면 이 규칙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바로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큐팁 신탁, 그러니까 적격 종결성 재산권 신탁인데요. 큐팁 신탁이요? 네. 이 신탁을 활용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존 배우자에게 평생 소득,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사용도 가능하게 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남는 자산을 누가 받을지, 예를 들면 자녀들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서도 배우자 공제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재혼 가정처럼 자산 분배 계획이 좀 복잡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스마트한 도구입니다. 큐팁 신탁. 아, 이거 흥미롭네요. 자, 그럼 무제한 배우자 공제 UMD가 세금을 이연시켜준다면 나중에 생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 세금 부담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여기서 2월 제도, 포터빌리티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네, 2012년에 연구화된 제도로 비교적 최신 제도죠. 핵심은 이겁니다. 생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배우자가 다 쓰지 못하고 남긴 연방 상속세 면제액 있잖아요. 네. 그걸 자신의 면제액에 더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용되지 않고 남은 면제액을 DSUE라고 부릅니다. DSU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2025년 현재 면제액이 대략 1,400만 달러라고 가정하고 남편이 사망하면서 한 400만 달러 자산만 이전해서 면제액을 그만큼만 썼다면요. 네, 그럼 남은 1,000만 달러? 이게 DSUE가 되는 거고 이걸 아내가 자신의 1,400만 달러 면제액에 더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럼 아내는 총 2,400만 달러의 면제 한도를 갖게 되는 거고요. 와, 네, 그렇죠. 잠재적으로 세금을 정말 크게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반드시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세 신고서, 그 폼 706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원래 상속 재산이 적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이 2월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금 낼 게 없어도 복잡할 수 있는 상속세 신고서를 내야 한다니 좀 부담스러운데요? 혹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 기한은 상당히 촉박하죠. 사망 후 9개월, 연장하면 15개월인데요. 하지만 다행히 IRS에서 구제 절차를 마련해뒀어요. 리브 프락 22-32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사망일로부터 오전까지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2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신고서 상단에 특정 문구를 기재해서 내면 되고요. 와, 5년이나요? 네, 이 5년의 기간은 잔한 가치가 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생존 배우자의 상황을 보고 2월 선택이 정말 필요한지 전략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아주 유용합니다. 5년이나 시간을 준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이건 정말 숨통이 트이는 정보입니다. 혹시 이 2월 제도에도 한계점이나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세대 생략 이전세, GST, 면제에게는 2월이 적용되지 않아요. 아, GST는 안 되는군요. 네. 둘째는 자체적으로 주 상속세를 부과하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2월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 세금은 또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셋째, 만약 생존 배우자가 재혼했는데 그 새로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게 되면요. 좀 복잡한데 이전 배우자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DSUE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네. 오직 마지막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DSUE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2월 제도 말고 자료들을 보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용 회피 신탁, 영어로는 크레딧 쉘터 트러스트, CST라고 하던데 이것도 있던데요? 네, CST. 2월 제도랑 비교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CST는 2월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사용된 아주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면제 한도만큼 자산을 이 신탁에 넣어두는 방식인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신탁에 들어간 자산뿐만 아니라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가치 상승분까지도 나중에 생존 배우자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오, 가치 상승분까지요? 네. 그리고 또 채권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거나 재혼 시 자산 분배를 명확히 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고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2월 제도보다 복잡한가요? 네, 아무래도 설정 및 관리가 2월 제도보다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들죠. 그리고 CST 안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두 번째 자산평가 기준을 상향, 스텝업인 베이시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나중에 팔 때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상속인들이 이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2월 제도를 통해서 직접 상속받은 자산은 생존 배우자 사망 시 다시 한번 기준을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는 자산의 종류나 예상되는 가치 상승률, 가족 구성, 또 주법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네, 상황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군요. 자, 이제 조금 다른 경우를 좀 살펴보죠. 만약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나요? 무제한 배우자 공제를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제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미국 정부는 그 자산이 결국 미국 내에서 과세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될 걸 우려하기 때문이죠. 그때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것이 QDAT, 그러니까 적격 국내 신탁입니다. 자산을 이 특별한 신탁에 넣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신탁에서 원금을 인출할 때 아주 곤란한 상황 예외는 있지만 그때나 아니면 나중에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생전의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무제한 공제는 없고요. 대신에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 19만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와, 이것도 꽤 복잡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요.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도 세금 문제가 크게 달라진다고요. 특히 공동재산법주랑 보통법주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던데요. 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평가 기준일 상향, 스텝업인 베이시스 혜택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죠. 기준일 상향이요? 네, 보통법주에서는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이라도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 보통 50%죠. 그 50%만 사망 시점의 시장 가치로 기준일이 상향 조정됩니다. 50%만요? 네. 하지만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같은 9개 공동재산법주에서는요. 부부 공동재산 전체,
그러니까 100%의 기준일이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더블 스텝업이라고도 불리죠. 100%대 50% 상향이라. 와, 이거 실제 예를 들어주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20만 달러에 취득한 주식이 있었는데 남편 사망 시점에 이게 200만 달러가 되었다고 가정해보죠. 네, 20만에서 200만으로고요? 네. 만약 이 부부가 캘리포니아, 즉 공동재산법 주에 살았다면 아내의 주식 기준일은 전체 200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그럼 아내가 이 주식을 바로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거의 없겠죠. 와, 하지만 만약 이들이 뉴욕, 즉 보통법주에 살았다면요. 남편 집은 50%만 상향되니까 아내의 총 기준일은 110만 달러가 됩니다. 자신의 원래 기준일 10만 달러 플러스 남편 지분 상향분 100만 달러. 아, 절반만 올라가서 110만이요? 그렇죠. 그럼 만약 아내가 이걸 200만 달러에 매각한다면 무려 90만 달러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90만 달러요? 세상에. 네. 사는 곳에 따라서 세금이 정말 수십만 달러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차이인데요. 사는 곳이 세금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이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2026년에 정말 큰 변화가 온다고요? TCJ 일몰 조항이요. 네. 현재 논의의 핵심이죠. 2017년에 통과된 감세 및 고용법 TCJ의 덕분에 연방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액이 그전에 비해 거의 2배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높죠? 그렇죠. 하지만 이 법 조항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 즉 효력이 만료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몰이요? 네.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면제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대략 700만 달러 정도로 예상되는데 그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면제액이 거의 반토막이 난다. 이건 정말 많은, 어떻게 보는 중산층 가구까지도 연방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영향을 받는 가구가 훨씬 많아질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높은 면제액을 활용해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혹시 나중에 면제액이 줄어들었을 때 불이익, 예를 들어서 세금을 다시 추징당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좀 걱정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해하셨죠. 다행히 IRS에서 이 부분에 대해 환수 방지, 엔티-클럽백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 환수 방지요? 네, 즉 2006년 이전에 현재의 높은 면제액을 활용해서 이루어진 증여는 나중에 면제액 기준이 낮아지더라도 그 혜택을 소급해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따라서 현재의 높은 면제 한도를 활용한 사전 증여는 세금 계획상 매우 유효하고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무제한 배우자 공제는 완전 면제가 아닌 세금 이연 효과라는 점, 그리고 QTIP 신탁이라는 유용한 예외가 있다는 것, 네, 또 상속세 면제액 2월 제도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폼 706 제출이 필요하지만 다행히 5년의 유예 기간이 있다는 점,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2월 제도와 신용회피 신탁 CST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신중한 비교가 필요하다는 점, 비시민권자 배우자를 위한 큐돛 규정, 또 공동재산법과 보통법주의 엄청난 세금 차이, 네, 특히 스텝업 베이시스 차이요. 네, 마지막으로 2026년에 다가올 상속세 면제액의 대폭 축소 가능성까지 여러분이 주신 자료의 핵심을 오늘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역시 2020년 세법 변경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높은 면제액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2월 제도의 5년 신고 유예 기간이 주는 전략적 유연성, 또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 자산 평가 기준일 상향 혜택이 정말 천양지차일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네요. 자산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오늘 당장 가장 단순해 보이는 방법? 예를 들어 2월 제도에만 의존하는 걸 택하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료 중 일부에서도 언급되었던 포기 신탁, 디스클레이머 트러스트처럼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 예를 들면 세법 변경이나 자산가치 급등 같은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을 미리 계획에 심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달려 있을 겁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